아무튼 투자 다오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음, 다오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보니까 딥다오 보니까 되게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메사리에도 물론 정리가 많이 돼 있지만, 다오가 뭐 프로토콜 다오, 뭐 디파이를 구성하는 다오, 뭐 투자 다오, 뭐 해가지고 되게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각 종류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오입니다. 네, 우선은 메타카르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메타카르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델라웨어주의 유한 책임 회사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회원 자격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메타카르텔 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더리움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에게 투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회원 자격은 좀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회원 자격을 이제 세 개로 우선은 나눠서, 뭐, 그리모아? 이게, 그리모아라는 이제 단계가 있고, 메이저, 뭐, 그리고 고블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 메이지 요거는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이제 사실상 이제 펀드에서 따지면 이제 펀드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고, 고블린은 이제 투자자인데 왜 전문 투자자로 이제 구성을 하냐 하면 그건 이제 뒤에 이제 미국법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방식은 우선 가입을 원하는 신청자의 경우에 먼저 온체인상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회원들이 이 자격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회원 자격 유지를 하려고 해도 다른 회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만약에 다른 회원이 탈퇴를 원할 때는 이게 제명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토큰을 갖고 있긴 해요. 이제 레이지 토큰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또 레이지 클레임이라는 거 이제 라는 토큰 두 가지 종류의 토큰을 갖게 되는데, 이거 레이지 토큰은 이제 그냥 투자하는 데 용도로 사용되는 펀저블 토큰을 의미를 하고, 자신들의 지갑에 이제 레이지 클레임이라는 토큰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탈퇴 시에 잔존 재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레이지 클레임 비율대로 수익 분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그런 표시를 해주는 토큰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구조는 굉장히 좀 폐쇄적인 구조로 띄고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합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키도 이건 이제 회원이 지갑을 우선 메타카르텔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고 스마트 컨트랙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지갑 주소의 개인키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할 때만 사망이나 상속이나 혼인과 같은 뭐 이혼 뭐 이런 재산을 이제 분배해야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규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 벤처스 이게 거의 VC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픽투자 대상 회사 주식 뭐 지분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픽투자 대상 회사가 발행한 토큰을 그냥 사는 형태로도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토큰을 살 수도 있고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투자 대상 자산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결정하는 주체가 아까 봤던 그 메이지라고 하는 업무집행조합원격의 그 회원들, 그러한 등급의 회원들만 이 부분을 정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수익 배분 계약이나 채권과 증권 투자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구조가 미국 법상으로도 사모펀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토큰 발행과 이제 토큰을 가지고 있는 이 행위 모든 게, 지금 미국 증권법하고 투자회사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규약에 이제 써놓기를 자기들은 이제 뭐 규제를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면제 규정, 레귤레이션 D에 면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 3호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공모 발행이 아니라 제한된 숫자의 인원에게만 이제 발행을 하고 그 안에서만 청약 및 유통을 할 때는 레귤레이션 D라는 조항에 의해서 면제되기 때문에 어떤 뭐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이제 요건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문 투자자들을 상대로만 해서 가입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투자자가 완전히 배제되냐 하면 그건 아닌데, 일반 투자자가 투자 조합에 들어오려면 이제 업무 집행 조합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거기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밍고 다오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오를 결성해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받게 되죠.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받고 그 모집된 이더리움을 가지고 NFT를 사는 그런 형태의 다오입니다. 이 플라밍고 다오는 델라웨어주 유한책임 회사로 등록이 돼 있고 회원 자격이 역시 전문 투자자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오 역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총 10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이 회원들은 플라밍고 유닛을 보유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마치 사모펀드의 수익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펀드가 청산될 때 그러니까 뭐 NFT를 어느 순간 다 팔겠죠? 보유하고 있던. 그러면 그때 이 유닛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례해서 유닛의 숫자에 비례해서 수익금을 배분받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미국 증권법과 뭐 투자회사법을 조금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미국 투자회사법상 이제 발행증권 수익자가 100명 이하면은 우선 투자회사로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증권법상 이제 어떤 발행 공시나 등록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들이 원래는 펀드 설립과 관련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100명 이하로 뭐 투자자를 제한했기 때문에 등록 의무를 면제받게 되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다 면제되는 건 아닌 것이 이제 요거는 투자회사법상 등록 의무만 면제를 받는 거고 이게 증권이 되지 않아야 그러니까 유닛을 다 나눠주기 때문에 유닛을 너무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공모 규제에 해당해서 그 역시도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같은 좀 무거운 뭐 사업자 입장에서 무거울 수 있고 당국 입장에선 당연할 수도 있는 뭐 발행 공시라든지 이런 뭐 각종 서류 제출 의무 그리고 증권 신고 의무 뭐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면제 조항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면제 요건 좀 더 이제 좀 축소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앞서서 이제 미국 투자회사법상의 수익자는 전문 투자자든 일반 투자자든 100명 이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 35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플라밍고 다오 같은 걸 예로 들면 전체 100명한테만 유닛을 나눠줄 수 있게 되겠죠. 그 유닛, 한 사람당 갖게 된 유닛의 숫자와 상관없이 전체 투자자가 모집되는 숫자는 100명 안에, 100명보다 적은 숫자여야 하고 또는 이제 아무리 많아야 100명까지가 될 테고 여기 안에 일반 투자자 지위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35인까지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6인의 일반 투자자가 참여해 있고 나머지 64명이 전문 투자자다. 하면 이때는 이제 증권 발행과 관련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뭐 50대 50이다 이렇게 되면 뭐 그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100명을 넘는다 그러면은 그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그리고 발행 공시 의무 그다음에 미국 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로 등록할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도 다오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NFT 한창 유행할 때 NFT에 투자하는 다오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선 공모 방식으로는 상당히 어렵겠죠. 일반 투자자에게 50인 이상 청약할 때는 공모 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펀드를 결성하기가 어렵게 되고, 만약에 전문 투자자를 포함해서 총 100명까지는 사모 발행으로 간주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를 50인 이내에서 뭐 49명만 일반 투자자고 나머지는 전문 투자자를 채워가지고 99명만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펀드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사모집합 투자기구가 될 텐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사모집합 투자기구 역시도 자본시장법상의 적용을 받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사모 발행과 관련된 어떤 규제, 그러니까 증권 발행과 관련된 규제만 면제를 받는 거고, 집합 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적법한 방식으로 운용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집합 투자 기구라는 방식을 이용했을 때의 얘기인 건데, 집합 투자 기구의 특성 중에 이제 가장 큰 것 하나는 일상적인 운용 지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참여해서 그 피투자 대상의 자산을 선정할 권리가 없고, 모집되어 있는 금원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로지 이제 운용자가 직접 운용을 하고 운용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일 때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조합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개 또는 뭐 비영리 사단법인, 종중, 교회 이런 게 있죠. 근데 뭐 종중이나 교회로 인정받을 가능성 없고, 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를 구성하는 것이나 13번이나 사실 크게 다름이 없는데 13번은 투자 클럽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이 이제 어떤 재산을 사는 데 있어서 전원 합의를 하고 그걸 운용하고 또 이제 청산하고 그 자금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뭐 100% 전원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집합 투자 기구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뭐 집합투자기구 운영자가 뭐 등록 의무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오는 그냥 모든 투자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금을 투입하고 또 운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로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계일 수도 있고 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다오에 잘못 참여하면 조합 구조기 때문에 내가 100% 책임을 다 져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이제 회피형 구조를 취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근데 이런 내용은 어딨냐? 어차피 규약이 다 있기 때문에 다오에 이제 어떤 규약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 내가 그러면 이 다오에 참여를 했을 때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청산이나 이럴 때 어떤 시점에 뭐 자산을 청산하게 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타카르텔과 이제 플라밍고 다오를 통해서 본 투자 다오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에서의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오늘 투자 다오와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